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주가 시작이 된 2023년 2월 6일이고요. 오늘은 증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미국의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그게 좀 악재가 됐고, 좀 또 쉬어갈 때죠. 2,500은 이제 저항이에요. 저희 이제 당사 입장에서도 여길 넘어서 막 당장 2,600, 700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2,500 근접할수록은 좀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만약에 또 반대로 2,400이 깨진다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겁낼 조정은 아니에요. 이제 상승을 위한 약간의 후퇴라고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이따 또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보고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유럽의 원자재법, 전기전자, 화학을 좀 사자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완성차 진영 부담 완화, 자동차 얘기가 하나 있고, 카지노, 고용지표, 코스피 목표, 그 다음 저희 당사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1월 고용지표, 또 신영에서 나온 반도체 의견, 또 유가, 저희 당사 최진영 연구원님 잘 맞췄죠 그동안. DL건설, DLENC, LG유플러스, LG전자, 네이버 고려한, WCP, 그리고 종근당, 자동차 부품사, HL만도까지 오늘 정말 많아요. 오늘 이게 월요일날은 이게 몰아서 나와서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빠르게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좀 임팩트 있게 빠르게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반도체는 불확실성 완화에 베팅하자 이런 내용이고, 비중 확대 의견이고요. 안 좋지만 업황은 지금 안 좋지만 일단 이미 그런 건 이미 반영됐고, 하반기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요 회복한다 언급을 했고, 공급량이 주는 건 이것도 명확해졌죠. 퀄컴도 스마트폰 재고 조정 이어지지만 하반기 정상화, 애플은 중국 리오프닝 이후에 수요 개선을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수치를 보면 정말 지금 이거 반도체 투자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너무 이상할 정도로 안 좋죠. 반도체 수출이 34%나 감소했고요. D램은 52%. 근데 반도체 장비 수입액도 줄어들었죠. 근데 장비 수입이 줄었다는 건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감산도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는 자연 감산 얘기했고요. 하이닉스는 실제 설비 투자 감소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1분기 이후로 추가적 가격 하향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D램은 1분기가 가격 하락폭이 가장 좀 높은 상황이고 2분기부터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 상승률이 이제 그러니까 하락률이 둔화되는 거죠. 업황 바닥은 한 2분기 정도로 대부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땐 쫓아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흔들릴 때 비중을 늘려가는 건 괜찮은 것 같고, 여전히 저평가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여전히 안 좋고요. 제가 이제 수치를 왜 보여드리냐면 컴퓨터가 이렇게 안 좋아요. 마이너스 64고요, 수출이. 무라타라는 일본 기업도 삼성전기 경쟁사죠. PC향 매출이 32% 감소했고, TV도 안 좋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의 OLED TV 4분기 매출이 70%나 감소했어요. 그쪽에 들어가는 소재. 근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모바일 쪽은 좋아요. 하이엔드 태블릿, 아이패드 늘어났고 모바일 수출 증가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죠. 폴더블 폰도 중국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폴더블 아이패드가 아마 빠르면 24년에 나올 것 같은데 모르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내년도에 새로운 또 모델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내 밸류체인 동향을 한번 이게 파악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은 아이패드가 이제 폴더블폰처럼 나오겠죠. 그러면 삼성 폴더블폰 관련주들은 또 좋겠고, 거기에 OLED 납품하는 기업들도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유기재료 그런 기업들, 흔히 이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기업들이죠. 유기재료, 또 여기 이녹스 첨단 소재. 근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좀 TV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부진했는데, 아무튼 이제 모바일 쪽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 중장기 관점의 매수를, 왜냐하면 올해 살아나니까 중국이 살아나잖아요. 예. 그래서 모바일과 폴더블 비중이 높으면 좀 낫지 않나,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CRMA 이제 핵심 원자재법입니다. 원자재법인데 노르웨이 전기차 판매가 80%나 감소했고, 지금 유럽이 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유럽은요 침투율이 거의 80%예요. 10대 중에 8대가 전기차가 팔리는 시장입니다. 근데 너무 세금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세제 혜택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사죠, 사람들이. 그랬던 거고, 그걸 이제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이제 3개국이 27%니까 적은 건 아닌데 아직도 절반까지는 좀 갈 길이 남아 있죠. 근데 확실히 유럽은 전기차가 많이 좀 대중화되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다르게. 그래서 미국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튼 전기차 판매는 더 늘어나겠죠. 예, 그럴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유럽의 원자재법.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광물이나 이런 소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거나 미국과 동맹국, 뭐 FTA 이런 체결국에서 만든 걸 일정 부분 써라. 중국 거 쓰지 말란 얘기죠. 유럽도 그와 비슷한 거 발표할 것 같아요. 3월 8일날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안에서 리튬이 만들어지는 그 리튬을 쓰는 배터리 회사는 이익을 제공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도 그런 공급망을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그걸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은. 그리고 이 성일하이텍도 이제 유럽 쪽에 공장을 설립 중에 예정이고, LG화학,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도 역시 좀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뭐 동박이든 분리막이든 뭐 배터리든 뭐 이런 양극재든 이런 뭐 공장 갖고 있으면 유리하죠. 유리하고, 그 유럽 내에서 그런 소재나 이런 원재료를 조달받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갖춘 기업들이 중요하고, 이게 참 힘든 게 뭐냐면 기업들은 이제는 원래 제일 좋은 건요, 그냥 중국에 지어버리면 돼요. 중국이나 이런 데 있죠. 제일 싸니까. 그 중국은 전 세계 뭐 이런 그 2차 전지 소재나 광물 이걸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에도 공장 지으면 업체들도 편해요. 바로 공급받아서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럽이나 미국 현지의 생산 시설을 구축해야 돼요. 비용 부담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이제 영업을 못 하죠. 그리고 대신에 그거 비싸진 만큼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게 미국과 유럽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현금 여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로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수직 계열화 구축한 기업도. 그래서 예전에도 하나증권에서 보고서 기억나세요? LG화학 중심으로 해서 위로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이런 수직 계열화, 그리고 포스코케미칼까지 이런 거 주목하자는 내용이죠. 예. 그게 이제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죠. 그런 기업들이 이런데 조달을 해서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고요. 전기전자는 이건 뭐냐면 읽어보니까 LG전자 사란 얘기예요. LG전자 비중 확대해라, 그런 내용이고.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LG전자를 왜 선호하냐면 다른 IT 회사들은 1, 2분기 다 안 좋은데 LG전자만 오히려 1분기 수익성 추정치 올려버렸어요. 왜? 가전이나 TV 모두 좋은 건 아니지만 비용이 줍니다. 물류비가 한 1조 원 정도 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상향 조정됐고, 그러니까 대부분 안 좋은데 LG전자는 좋아진다. 그래서 LG전자 주가 비싸지 않죠.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고, 요건 뭐냐면 화학을 사고 정유 태양광 팔아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공격적이죠. 근데 단기적으로, 이건 이제 단기적인. 그래서 이제 내용은 뭐냐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석유가 더 낫다 이거예요. 석유화학이. 왜? 중국 수요 살아나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다 어느 정도 몇 달 전부터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작년 11월부터. 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춘절 종료 이후로 실제로 이제 이 수요가 늘면서 이런 화학 제품 가격들이 지금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뭐 아세톤, 프로필렌, 스판덱스, 에틸렌 뭐 이런 가격들이 다 올라갔어요. 특히 스판덱스가 8%나. 요새 효성 TNC나 효성 첨단 소재가 강한 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스판덱스 가동률이 63에서 현재 82%까지 대폭 개선됐고, 재고 일수가 연초 36일에서 28일로 일단 급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아웃도어 신발 및 의류 매출도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의류 쪽이 좋아지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이런 좀 내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유가 떨어지면 또 석유화학한테는 호재잖아요. 유가 떨어지는 것도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석유화학 쪽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이제 지금 뭐 최근에 유가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지만, 이 윤재성 연구원님 얘기는 장기적으로 뭐 이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있고, 또 중국 수요가 살고 있고, 석유화학이 더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석유화학을 좀 단기적으로는 좋게 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기적인 의견에는 동의해요. 그래서 아마 요새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에너지 가격도 안정되니까 정유나 아마 태양광은 좀 쉴 겁니다.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를 역이용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게 낫죠.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이쪽은 구조적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좀 흐지부지 돼서 쭉쭉쭉 밀리면 분할로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석유화학은 이제 좋을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왜? 지금 좋은 걸 미리 선반영하고 있고, 저는 이제 3월 초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2월 말이나. 왜냐면 3월 4일 날 중국에 전인대가 열려요. 양회 정책 발표가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죠. 계속 뭔가 정책이 나오니까. 근데 그럴 때를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흐름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반대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 여러 번 보고서 봤지만 석유화학이 워낙 그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정유와 태양광은 좀 안 좋을 때, 한 2월, 3월에 부진하다면 뭐 하반기를 보고 늘려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유정 연구원님이 보고서 쓴 건데, 결국 그거죠. 테슬라가 가격 인상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지, 이거 장난하나? 근데 가격 인상한 이유가 있어요. 가격 인하한 이유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 내용을 보시면 일견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5인승 차량인 모델 Y 있죠. 롱레인지 좀 SUV로 보통 볼 수도 있는 모델인데, 이게 SUV 모델로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보조금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55,000달러 이하 세단이나 80,000달러 이하의 SUV만 보조금을 받아요. 그러면 모델 Y 롱레인지 모델은 55,000달러 이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SUV로 등록이 돼야 보조금을 받아요. 근데 세단으로 등록되면 보조금을 못 받죠. 그랬었어요. 그래서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을 여기 보세요. 65,990달러짜리 차를 52,990달러로 낮춘 거예요. 그럼 받을 수가 있어요, 보조금. 그럼 여기다가 7,500달러 보조금 받으면 45,000달러에 살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싸지. 뭐 거의 아이오닉 5랑 거의 경쟁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현대차한테도 되게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저런 것들은. 근데 이게 개정을 해가지고 이걸 SUV로 인정을 해줬나 봐요. 그러면 이제 받는 거예요. 8만 달러 안 넘으면, 넘지만 않으면 보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가격 2,000달러 다시 올려버린 거예요. 포드, 폭스바겐.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결국 일부 모델들의 치킨 게임이 이제 종료된 거죠.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그 이제 SUV 보조금 혜택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보조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호재가 나온 거고요.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기아도 이번에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 기아가 최근에 리스 자동차라든가 상업용 자동차 이쪽은 보조금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됐는데, 현지 생산은 안 해도, 다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당연히 이제 진짜 소매 대상으로 판매하는 거, 그게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내년부터죠, 본격적인 건. 그리고 기아의 GV70, 아니 그 제네시스의 GV70 있죠. 요거는 미국에서 생산되거든요, 전기차가.
저거는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무튼 현대차나 기아한테도 되게 좀 긍정적인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카지노는 2019년보다 더 좋을 수 있냐 이 내용인데 결론은 뭐냐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카지노가 좋아진 게 일시적이 아니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파라다이스와 GK를 합산 드랍액이 지금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272%, 190% 증가했고 2019년 월 평균 대비에도 거의 다 근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좋은 게 뭐냐면 일부 VIP 고객들 있죠. 극소수. 그러면은 오래 못 가요. 근데 전국적 있죠. 뭐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있죠. 다 와요. 지금. 중국인 드랍액은 뭐냐면 이제 카지노 가서 그 칩으로 바꾸는 금액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증가를 했고 물론 19년에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왜냐면 유커가 안 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아직은 안 오잖아요. 근데도 어쨌든 증가하고 있고 근데 중국 VIP는 많이 안 올 거예요. 뭐 규제 이슈도 있으니까. 근데 일본은 실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2019년 넘어섰어요. 파라다이스. 그리고 GKL은 이번에 용산에 드래곤시티 호텔 있죠. 거기에 이전을 했거든요. 영업장을 신규로. 그러니까 요게 드랍액이 85%나 증가했고 그 다음 기타 여기에 동남아 쪽이에요. 요게 핵심이에요. 파라다이스의 기타 VIP, 일본 VIP 드랍액과 거의 비슷해졌고 중국 대비 4배. 그러니까 기타 VIP, 일반 대중 이런 거 해가지고 드랍액이 116%나 증가했습니다. 슬롯은 뭐냐면 이제 뭐 슬롯 머신 같은 거 있죠. 기기들 있죠. 그런 게 많으면 더 많은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특정 국가가 아니니까 더 내용이 좋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고민은 크죠. 2019년보다 좋아질까. 이미 주가가 그 이상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아마 내년까지 보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일본 VIP 회복만으로도 벌써 80% 회복이 됐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 더 올 거고. 그죠? 중국 사람 오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올 겁니다. 아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단체 관광까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인 유커들이 오겠죠. 3년 만에 보복 수요, 펜트업 수요, 베팅 금액도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기타 VIP까지. 이제 이게 저는 좀 새로운 내용 같아요. 저는 동남아에서 이렇게 VIP 고객이 많은 줄 몰랐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요거는 새롭게 좀 건진 내용은 기타 VIP가 생각보다 많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카지노를 갖고 계시다. 지금 뭐 들어가긴 좀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보유하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보유해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요. 기타 VIP. 예. 근데 요게 꺾이면 또 주가도 빠지겠지만 한번 저런 것들은 계속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우리가 어떤 거냐면요. 그냥 뭐 단지 그냥 봐가지고 에이 뭐 VIP 오니까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제 세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일본, 중국 좋아지는 거야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기타 VIP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저게 저렇게 늘어난다. 기타가 구조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아 이제 앞으로 카지노 볼 때는 저런 지표도 봐야죠. 그럼 계속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고 꺾이면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확인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주가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못 맞춰요. 맞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은 그 사람 말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죠. 믿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봐야지 우리가 항상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차트 많이들 보시잖아요. 막 기술적 분석 해가지고 막 일봉 보고 근데 막 보면 재밌어요. 저도 옛날에도 막 그런 거 많이 해보고 기술적 분석도 정말 분석 많이 해보고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그때 그걸 왜 했을까? 기술적 분석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한 적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진짜로 저는 예. 그래서 저는 되도록 차트 공부 별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에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단타도 쉽지 않습니다. 뭐 차트 본다고 단타 잘할 것 같죠. 감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이 차트로 되는 게 아니고 단타는요 그 호가창 있죠. 호가창하고 그러니까 단타 치는 경우들은 이제 뭐뭐 있냐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확률 좋은 방법은 뉴스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 어떤 뉴스가 돌아다니고 테마주 매매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전혀 예를 들면 이제 몇 달 전에 기억나세요? 갑자기 중국 OTT에 드라마 하나가 딱 하니 올라갔어요. 전날 나왔죠 밤에. 그걸 본 순간
다음날 그 뭘 보냐면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 차트를 봐요. 본 다음에 주가가 안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이미 올라가 있으면 못해요. 부담되니까. 근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다음날 급등 출발하거든요. 그래도 단타가 가능해요. 대신에 그날 팔고 나오는 겁니다. 손해를 보던 이 단타는 무조건 그날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뉴스 그리고 호가창도 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차트는 위치를 보는 거예요. 올랐나 안 올랐나. 예,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예. 근데 하지 마세요. 그거 어려워요. 어렵고, 예, 그리고 특히 뭐 차트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저도 뭐 별거 다 해봤거든요. 보조 지표도 봐보고 안 맞더라고요. 결론은. 예, 이런 지표를 보고 하는 게 맞아요. 업데이트 하면서 꾸준히. 그게 훨씬 더, 그러니까 이런 차트랑 친해지셔야 됩니다. 아시죠? 예, 여기 또 이그전 이은태 연구원님이 좋은 게 차트 계속 잘 그리시잖아요. 예, 지표들. 작년 1월에 이제 발표된 46.7만 명. 그러니까 이번에 1월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왔어요. 깜짝입니다. 1월은 근데 보통 작년 1월에도요. 46만 명, 12만 명 예상했는데 안 맞죠. 너무 차이가 크죠. 1월에 원래 보통 통계 변경이 있대요. 작년 1월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에는 교직원 파업이 좀 있었나 봐요. 예. 그리고 한파. 그래서 요게 이제 KB증권 권희진 연구원님 보고서를 제가 따로 떼가지고 또 하나 써놓은 건데 중간에 1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10개 대학에서 5만 명의 교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가 복귀를 했대요. 5만 명이.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좀 빼야 되겠죠. 물론 이거 빼도 많아요. 많지만 과열은 아니다. 예. 약간의 통계적 착시 효과는 있다. 그리고 이제 이은태 연구원님 얘기는 뭐냐면 2월 FMC에서 파월은 계속 고용을 강조했잖아요. 그동안. 고용.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언급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강화도 고용이 강하면 물가에 좀 부담이죠. 고용이 너무 세면요. 임금이 올라가서 물가를 자극시키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고용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스탠스를 바꿔버렸어요. 고용이 좋아도 물가 안정화될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물가가 순탄치 않을 수도 있죠. 뭐 주거비가 안 꺾이거나 그러면. 예. 근데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고용과 상관없이 물가가 하락할 것 같다. 요게 이제 작년 1월에 46만 명, 12만 명 실제 발표됐고 올해는 51만 명이죠. 18만 명 이상인데 1월마다 좀 이래요. 근데 이제 물가가 꺾이는 걸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가 선행 지표들입니다. ISM 가격 지수. 이 노란색 선 이미 꺾였죠. 6개월 선행. 1년 기대 인플레 꺾였죠. 이게 2개월 선행. 중국의 생산자 물가 꺾였죠, 이미. 검은색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인데 이 지표들이 이미 다 빨간색 다 꺾여 있죠. 이 6개 지표만 봐도 선행 지표인데 이미 다 꺾였다. 그래서 미국 물가 떨어진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고용 지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2월 14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인데 물가가 실제 우리 예상처럼 쿡쿡쿡 꺾여줘야 돼요. 계속 이렇게 칵칵칵 꺾여줘야 증시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만약에 물가가 또 튀어버린다. 한 번 또 부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물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표 볼 때. 그래서 다음 주가 좀 한번 고비는 남아 있어요. 네, 2월 14일. 그때 또 발렌타인데이인데 그날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쨌든 이제 그 다음 날이죠. 새벽이 그날 다음 날 영향을 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 아니 발렌타인데이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신경 써야 되나요? 이제 참 아무튼 이제 그렇고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연구원님이 23년 코스피 밴드를 수정을 했고요. 원래 2000에서 2650인데 2200에서 2800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 공식 기억나세요? 적정 주가 구할 때 적정 PBR 아시죠? 우리가 주당 순자산 가치만 알면 10,000원이에요. 만약에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BPS라고 그러죠. 적정 PBR만 하면 그거 곱하면 적정 주가 나오죠. 근데 적정 이거 구하는 공식이 ROE거든요. ROE 나누기 COE입니다. COE. COE가 위에 써 있죠. 자기 자본 비용. 그러니까 이만큼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본을 조달했냐. 자본 조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냐. 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10%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 부담을 했냐. 이 내용이거든요. 원래 여기서 성장률 G를 빼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요거는 뭐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ROE를 7.75로 잡았어요. 올해 이제 하반기에 가면 7.75%. 요거 나누기 COE를 7.5로 잡았죠. 근데 COE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보통 국채 3년 금리 있죠. 여기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 계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리스크 프리미엄. 국채 3년 금리는 딱 알잖아요. 명확해요. 근데 사경인 회계사님 같은 경우는 기업들 이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그 요 국채 3년 금리 이런 거 다 빼고 그 BBB 마이너스라고 있거든요. 아주 그냥 재무구조 안 좋은, 예, 좀 약간 위험 등급, 예, 그런 이제 회사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 기업들이 이제 5년 만기 수익률이 있습니다. 국채 BBB 마이너스 5년짜리 수익률, 국채금 아니 그 회사채 금리죠. 그게 지금 10.5 정도 돼요. 그걸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기업들 계산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뭘로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경영 회계사님 기업 PBR 구할 때 그렇게 구하시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ROE가 10%인데 BBB 요 마이너스 채권 등급 요게 5년짜리 금리가 지금 10.5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요게 10.5면 10 나누기 10.5 해보세요. 0.9 몇이죠? 예, 그죠? 그럼 거기다 BPS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김대준 연구원이면 이제 어떻게 구했냐면 국채 3년 금리죠. 이제 국채 3년 금리가 이걸 3%대까지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년 금리가. 그리고 여기 리스크 프리미엄을 여기 적어놨죠. 리스크 프리미엄. 보통 물가 상승률로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가 상승률은 지금 한 5% 되니까. 그럼 3에서 5도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간단히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3 더하기 5. 지금 만약에 국채 3년 금리가 앞으로 3% 가고 그 다음에 물가가 5%로 유지될 것 같다. 그럼 이게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분은 코스피 1년 기대 수익률이 8점인데 국채 3년물의 1년 기대 수익률이 3.4.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했더니 4.8이 나왔다. 4.8에다가 이제 지금 국채 금리 이렇게 더하니까 한 7.75가 나왔다. 7.5가 나왔다. 뭐 이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저걸 정확히 구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저기다 물가 상승률 해도 되고, 예, 좀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이걸 뭐 너무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저렇게 계산을 해보면 적정 PBR은 한 7에, 그러니까 지금 7.5잖아요. 그러니까 요 공식대로 그냥 해볼게요. 예. 7.5죠. 7.75죠. ROE가 7.75 나누기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이 7.5잖아요. 그죠? 이거 계산해 보세요. 나눠서 7.75 나누기 7.5 하면 1.03 나옵니다. PBR 1.03. 그래서 한 배까지는 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얼마예요? 2,800까지는 갈 수 있다. 요거 적용하니까. 네. 저희 당사는 2,880이 올해 PBR 한 배로 보고 있어요. 예.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올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 ROE는 기업의 이익이에요. 올해 안 좋죠. 근데 COE는 금리로 결정돼요. COE가 낮을수록 좋죠. 근데 작년에 어때요? 물가 금리 다 올라갔죠. 그럼 얘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작년에 아마 9에서 10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그런 이제 적정 PBR이 막 떨어지는 거죠. 주가 급락한 거. 근데 올해는 얘가 떨어지잖아요. 물가 떨어지죠. 금리 떨어지죠. 그럼 COE는 자동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요게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적정 밸류가 올라가요. 그래서 금리와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의견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제 올해 7.75까지 보는데 7.5로 좀 보수적으로 봐도 ROE가 지금 이 COE가 7.5니까 적어도 2,7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예, 보수적으로 잡아도. 예. 8.5 정도 만약에 하반기에 좀 물가가 또 올라 버린다 금리나 그러면 이제 2,400 정도. 그러니까 2,400 이하에서 한 2,000 그러니까 2,300대 있죠. 여기는 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설사 좀 금리가 좀 더 약간 오르고 물가 오른다 하더라도 2,300대에서는 거의 바닥이란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이베스트 저희 당사 이제 신중훈 센터장님, 김윤중 연구원님 단기 숨고르기
약간 쉬어갈 수 있다. 2533이 0. 저희는 이 상반기에는 0.85배에서 0.95배에서 움직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는 0.95배가 2533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담된다. 왜냐하면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수출 증가율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0.85랑 0.95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래서 0.9배 이하에선 좀 오히려 매수 구간인데 2,500을 넘을 땐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2,400 밑에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예. 그리고 계속 계단식입니다. 천천히. 왜냐하면 자본이 증가하니까 PBR이 계속,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은 계속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분기 2,700이면 2분기에는 2,750, 3분기에는 2,800, 4분기에는 2,850. 이게 주당 순자산이 매 분기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PBR이 달라지죠. 예, PBR 한 배가 2,850까지 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계단식으로 간다. 그리고 어차피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율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PBR 한 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를 좀 긍정적으로 또 보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경기 하강 사이클도 마무리되겠지만 유동성도 증가합니다. 이것도 커요. 요새 반도체 주가 올라가는 거 아시죠? 글로벌 유동성 증가압력. 근데 이거 여러분이 볼 수가 없어요. 계산을. 전체를. 증권사들이 이제 블룸버그 단발기 같은 데서 뽑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나오면 제가 계속 공개를 해드릴게요. 제공해 드릴 테니까 보고서에 나오면. 몇 천만 원짜리 이거 보시려고 몇 천만 원짜리 여러분들 블룸버그 단발기 하실 겁니까? 그거 남보다 먼저 본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해석이 중요하죠. 근데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 있죠. M2라고 하는데 이게 12개 통화의 달러화 표시 총합인데 이게 늘었냐 줄었냐를 나타나 합친 거예요. 1월에 이게 0.53%까지 늘어났고요. 103조까지 회복됐다고 합니다. 달러까지. 103조 달러. 3조 달러.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경 되죠. 10경. 10경 정도 되는 돈이에요. 조가 아니라. 근데 이게 작년 3월에 103.78이 최고점이었고 이게 8조 달러가 8천조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8천조가 날아갔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폭나겠죠. 그러다 지금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송명서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이 항상 뭐라고 그랬죠?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과 그 하이닉스 주,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 주가 동조한다. 그 얘기를 했죠. 이제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유동성의 38%가 그 중국입니다. 중국이 차지해요. 미국은 21.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살아나는 게 좋은 거죠. 이게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거든요. 이게 유동성이고 꺾였다가 올라간 거 보이시죠? 실제 이건 데이터예요. 예, 이때 증시가 안 좋아요. 진짜 많이 올랐죠 이때. 근데 올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증감률도. 왜? 중국 때문에. 이게 중국이에요. 아, 요게 중국이죠. 예, 중국. 그 다음 미국. 미국은 꺾여요. 미국은 꺾여요. 근데 다른 나라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큐티한,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미국이 큐티, 양적 긴축하는데 무슨 주가 올라가냐. 근데 그건 이제 하나를 몰랐던 거죠. 글로벌 유동성은 이걸 다 더해야 되니까.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비중이 더 큰 거죠. 그죠? 예. 요 지표를 보면 명확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참, 이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뭐 저라고 이런 걸 뭐 정확히 알겠습니까? 데이터 보고 판단하는 건데, 고맙게도 이제 이런 자료들을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적절하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PMI 지표 이제 설문조사 하는 거죠. 제조 경기. 요게 50이 가야 위안화 강세가 끝난다. 보통 그랬다고 하니까 아직은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안화 강세는 더 이어진다. 위안화가 강하면 위안 달러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 그 신흥국 위기가 완화되고 신흥국 증시가 좋았어요. 지금 아직은 그 구도다. 그래서 2,400 이하에선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의 1월 고용과 ISM 서비스업 서프라이즈의 시사점인데 메리츠의 이승훈 연구원님이 지난 수개월간 보지 못한 50만 명대 취업자 수. 근데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어요. 실제 경제활동 늘고. 그러니까 고용지표 안에서 너무 고용이 잘 되는 건 사실인데 임금 상승률은 꺾였어요. 전월보다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드니까. 그래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정말 중요한 게 주거비 제외하고 서비스 물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둔화되고 있어서 이건 긍정적입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한 번 더 봐야죠. 2월달 수치도.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까지 그 3월 인상 후에 중단에 무게 두고 있고 아마 3월까지는 금리 올리겠죠, 한 번 더. 예,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이번에 올랐는데 이거는 신용카드 거래액이 많이 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소비가 잘 된다는 얘기고 리세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경기 침체 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미국 이 지표를 보면요.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 그랬잖아요. 미국이 안 좋다. 경기 침체 올 거다. 근데 이 지표를 보면 도대체 이게 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죠. 아니,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경기 침체 온다는데 실제 지표를 보면 무슨 뭐 경기 침체가 아니라 호황이에요. 서비스 막 이거는 너무 좋고 제조업은 안 좋아요. 근데 그건 그러니까 참 이게 괴리가 심한 거죠. 그 주택 시장도 모기지 금리가 안정화돼 내려갔죠. 그러면 또 조금씩 바닥 잡을 거고. 그래서 리세션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연착륙 하겠죠. 그럼 이건 증시 호재거든요. 주식시장이 좀 두려워하는 게 미국 경제가 경착륙에서 망가질까 봐. 근데 지금 데이터로는 연착륙. 근데 한 가지 또 단점은 이렇게 미국 경기가 괜찮으면 이거 하반기에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물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미국 경기가 뭐 침체로 안 가면 더 좋고 근데 침체로 안 간다고 해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렇게는 안 보는 게 물가가 만약에 3%, 2%대로 떨어지죠. 그럼 미국의 금리가 지금 얼마까지 가요? 이번에 3월에 올리면 5죠. 미국 물가는 3에서 2까지 떨어질 거로 보거든요. 만약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괴리가 크잖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여기에 머물면 경기랑 상관없이 금리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경기 안 좋아서 금리 낮추면 악재죠. 사실은.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경기 안 좋아서 낮추면 증시 빠진 적이 많았어요. 근데 물가가 안정화돼서 낮추면 호재죠.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물가 매달 체크해야죠. 예. 그리고 신영에서 나온 반도체 자료인데 이거 이제 코멘트한 거예요. 각 사들이 몇 개만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다 공통적으로 하반기 수요 회복, 중국 경기 회복, 스마트폰 출하량 살아난다. 3사가 똑같이 얘기하죠. 모바일은 좋아진다는 쪽에 지금 보고 있고요. PC는 안 좋다. 다만 신규 CPU, 사파이어 래피즈는 기대된다. 그리고 신규 CPU 출시됐고 이거 알더레이크인가요? 예. 개인용 이제 PC에 들어가는 알더레이크로 알고 있고 사파이어 래피즈는 서버용이 들어가죠. 인텔 거. 요게 어쨌든 DDR 둘 다 이제 똑같이 뭔 얘기를 했냐면 DDR5가 하반기부터 늘어난다. DDR5 관련주 아시죠? 하반기 보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삼성 하이닉스가 요게 이런 거 리딩해도 되나요? 그 삼성 하이닉스가 삼성 하이닉스 IR 담당자가 리딩한 거 아닌가요? DDR5 수요 확대 기대된다. 그죠? 그러니까 저런 걸 보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누구 어떤 예를 들면 정말 유명한 전문가나 어떤 신문 기사를 보고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보는 것보다 차라리 요 멘트가 더 훨씬 낫죠. 그죠? 명확하잖아요. 이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직접 언급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게 단도제입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요. 삼성은 되게 좋게 보고 있고 SK하이닉스 올해 10% 정도 수요 성장 예상하고 있고 23년 중반에 고객사 재고는 줄 거다. 마이크론은 이제 올해 2, 3분기 넘어가면 준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 줄인다고 삼성은 줄이는 건 아닌데 그 R&D 비중을 높인다. 이렇게 써 있죠. 뭐냐면 연구개발. 그러니까 자연감상입니다. 운영 최적화하겠다. 하이닉스는 이미 줄인다고 발표했고 마이크론도 아예 대폭 줄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예상보다 굉장히 뛰어넘는 업턴. NH의 도현우 연구원님이 제가 예전에 한번 자료 보고 깜짝 놀란 게 내년에 하이닉스가 18조인가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5조인가 아무튼 영업이익을 그 정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죠 지금. 여러분 믿으세요? 내년에 10조 이상 본다고 하면 올해 적자 보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의견이 분분한 게 저희 당사는 내년에도 하이닉스가 엄청 돈 번다 이렇게 안 써 있거든요. 근데 그때 도현우 연구원님이 예전 자료에는 막 내년 엄청 좋게 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 기억엔 그래요. 근데
하이닉스도 그 얘기를 해놨거든요. 여기다 업턴 예상을 띄워놓는. 그럼 내년에 진짜 좋아지면 반도체는 올해 하반기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년에 더 좋아지면. 그죠? 내년이 꺾이면 주가는 빠지는 거고 하반기. 그래서 저거는 이제 하이닉스의 의견이니까 다만 이걸 보고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런 걸 보고. 예. 그러니까 이걸 읽어본 결과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내년은 더 좋아진다. 이런 내용 같고, 유가는 요새 다시 빠지는데 유가 왜 빠지냐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재고는 부족, 그러니까 공급은 주는 거 중국이 살아나는데, 아시겠지만 유가는 원자재 가격은 후행해요. 경기에 후행하거나 동행합니다. 선행 지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미리 반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중국 이 정유사나 이런 데서 아주 싼 러시아 우랄유를 사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싼 두바이 안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그래서 유가에 반영이 안 되고요. 특히 러시아산 우랄유 수입이 중국으로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우회해서 들어와요. 아랍에미리트랑 말레이시아 통해서. 선박 대 선박으로. 아마 아랍에미리트에서 여기서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으로 우회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말레이시아 산유량이 40만 배럴밖에 안 되는데 원유 수출을 중국에다가 150만 배럴. 이게 말이 안 되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왜? 여기서 우회해서 우랄유를 수입에다가 중국에 넘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유가 오를 수가 없죠. 그리고 선진국 경기 안 좋죠.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하반기 좋다. 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제 최진연구원님이 작년에 제대로 맞췄잖아요. 유가, 국제유가 진짜 아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100달러일 때 70달러 간다 그러니까 욕먹었지만 맞았잖아요. 지금 오히려 하반기를 좋게 봐요, 유가는. 그러니까 상반기는 좀 원유 가격은 부진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우랄유입니다. 진한색이 제일 밑에 있죠. 그리고 이게 말레이시아산 수입량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막대기 보시면. 혼합해서까지 쓰고 있고, 말레이시아 생산량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160만 배럴을 한다고 하니. 그리고 중국이 가장 먼저 돌고 미국이나 선진국은 느려요. 이걸 지금 반영을 하는 거예요, 경기가. 그래서 원유는 동행하거든요, 경기에. 그래서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면 오늘 진짜 보고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그 DL건설은 실적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고 리스크 관리 잘했고요. 과거에 법정 관리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주택 수주할 때 기성불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사비를 확보하고 시작한대요. DL건설은 분양이 실패해도 책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사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만 해주면 돼요. 완공하면. 근데 오늘 대우건설이 그런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어디 뭐 저기 사업장에 원래 보증을 하기로 돼 있었나 봐요. 후순위. 근데 그거를 안 하기로, 그러니까 책임 준공하고 그럼 뭐 안 하기로 했다는 단독 보도가 떠가지고, 이렇게 되면 또 리스크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좀 우려가 있어서 오늘 좀 건설주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아무튼 이제 DL건설 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좀 이미 확보한 상태니까, 또 미분양은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기성불이니까 큰 영향 없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 현금성 자산 많죠. DL건설이 4,300억, DLENC가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PER도 낮다. 다만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죠. DLENC는 목표 주가를 좀 낮췄고 실적은 역시 안 좋았습니다. 뭐 엄청 나쁜 건 아니고요. 원가율이 올라갔고, 핵심은 이제 DLENC는 국내에선 기대할 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니까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치를 2배 이상 늘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주가가 올라가려면 해외 쪽 수주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고, 주가는 역대급으로 뭐 저평가입니다. 싸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두 회사 다 굉장히 안정적인데 관건은 수주 같아요. DLNC는 해외 쪽.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거. 하단은 굉장히 견고한데 상단이 열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LGU 플러스는 실적 잘 나왔습니다. 무선 가입자는 좀 증가했는데 무선 쪽은 단가가 좀 낮아졌지만 유선이 좋았고, 유선은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있죠. 여기 비중도 늘어났고요. 실적 좋았고, 그리고 40% 이상 이익에
그거를 주주 환원한다고 하는 정책을 유지한다고 전망을 했고요. 그래서 주당 배당금이 원래 650원인데 750원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한 6.5% 나옵니다. 배당 수익률. 꽤 높죠. 그래서 LG우플도 괜찮은 것 같아요. SK, KT, LG우플 세 개 다 고배당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괜찮았고 괜찮을 것 같고, LG전자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대신해서 나온 보고서고 목표주가 올렸고요. 추정치 대비 아까 그 내용 비슷하죠. 1분기 실적 대비. 가전은 프리미엄, 신가전 매출 성장 안정적이면서, 가전도 프리미엄 제품들은 잘 나간대요.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물류비가 1조 원이나 줄어들어요. 이제. 옛날에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에다가 뭐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요새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물류비. 요새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계속 빠집니다. 호재죠. TV 사업도 흑자 전환할 것 같대요. 의외죠. 이게 TV가 되게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근데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4분기에 재고 조정을 많이 시켜버렸대요. 그러니까 팔 거 그냥 이게 할인 판매로 저가로 이거 내보낸 거죠. 그러면 이제 TV 쪽도 1분기부터는 괜찮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LG전자가 좀 자신 있게 이번에 IR을 했나 봐요. 우리 수익성 개선된다. 그게 아마 이런 이유 때문 아닌가. 물류비 축소랑 공격적 재고 조정. 이 두 가지가 원인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쪽이야 워낙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예. 수주 잔고 많고, LG 마그나가 북미 시장, 특히 LG 마그나가 포드 쪽하고도 예전에 많이 했죠.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좋아진다. 주가는 싸다. PBR 0.85배가 바닥인데 무릎 이하인데 올해 예상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그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는 너무 겁먹을 자리는 아니다. 네이버는 이거 NH에서 뭐냐면 그 IR한 거 그 자료를 그대로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거 읽어드릴게요. 뭐 의견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인공지능과 B2B 사업 이제 저 기업 대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중심으로 통합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읽고요. 네이버 올해 좀 괜찮겠다.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성장에 더 방점을 줬어요. 수익성보다.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매출 성장이 우선이다. 약간 수익성을 좀 내려놓는 거죠. 근데 올해는 뭐라고 써 있어요? 내실 다지기. 수익성 개선에. 이거 네이버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돈 버는 데 더 신경 쓰겠다. GS 리테일이 수익성 개선 발표하고 주가 많이 갔죠. CJENM이 새로운 CEO가 왔어요. 구조조정 전문가죠, 그분이. 수익성 높이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급등. 네이버도 지금 똑같아요. 예, 아마 이게 좀 먹혔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날 금요일날 챗 GPT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 아닌가. 저도 읽어보니까. 우리 기사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게 체크해야 될 거는 기사로만 봤을 때는 챗 GPT 뭐 상용화한다 막 이래서 올라갔잖아요, 네이버가. 그거보다는 요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 챗 GPT 같은 거. 가장 한국어로 많은 검색 데이터 갖고 있으니까 상반기 중 검색 경험 서치 GPT를 선보인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하나의 호재지만 올라간 건 아마 수익성. 그리고 이 전자상거래도 좋았어요. 상품 거래액도 늘어나고. 요게 이제 쿠팡과 경쟁하는데 요것도 성장을 하니까 좀 불식을 시켰던 것 같고, 크림은 이제 스니커즈 카테고리, 요게 이제 리세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1.9배나 거래액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익률 유지시키면서 이익의 절대규모 성장시키고 적자 줄여나가겠다. 한마디로 수익성 경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주가의 우호적이다. 그래서 네이버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 정말 고생들 하셨는데 좀 올해는 편하게 좀 가져가 보세요. 이 가격에서 뭐 아직 줄일까 말까 이걸 고민할 단계는 아니죠. 옛날에 막 40만 원 넘던 기업이 아직도 20만 원인데. 그죠? 예. 그래서 조금씩 보유는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저게 제대로만 된다면 괜찮을 것 같고, 고려아연은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저희 당사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4분기 실적 안 좋았고, 왜냐하면 신사업 투자를 되게 많이 해요. 동박은 내년부터 이제 매출 발생하고 조금 괴리가 있죠. 투자는 올해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실적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가가 아마 부진할 겁니다.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은 조금씩 좋아져요. 그 내년 기대.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고려아연이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면 이럴 때 천천히 뭐 주가가 밸류에이션 매력, 무릎 이하로 온다거나 꼭 가격 매력 있는 가격으로 온다. 그러면 하반기 염두에 두고. 근데 왜 그런 전략이 통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 아까 고려한 말씀드린 대로 LG와 아까 사업 같이 하잖아요. 전기차, 소재. 그 다음 광물 사업 하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저희 당사 자료. 도시광산. 예, 폐금속. 폐가전에서 폐금속 빼가지고 리사이클링. LS도 하고 고려아연, 포스코홀딩스. 이게 장기적으로 성장하잖아요. 예, 다만 실적 안 좋아서 빠진다면 이거를 겁낼 게 아니라, 근데 앞으로도 안 좋고 계속 안 좋다면 우리가 싸다고 살 필요는 없는데 중장기적으로 좋잖아요. 그죠? 이건 명확하니까. 그래서 명확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고려아연은 상반기에 이런 실적 부진 때문에 빠진다면 겁낼 게 아니라 도망갈 게 아니라 반대로 좀 늘 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본 결과로는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깨지면 그때부터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예. WCP는 이제 분리막 회사고 삼성이 주로 납품합니다. 실적 엄청 잘 나왔어요. 근데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뭐냐면 올해는 실적이 좀 약간 슬로우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장 증설한 게 있어서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어간대요. 올해 특히 4분기. 예, 그 점은 좀 부담입니다. 예, 그래서 이익률이 좀 감소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일단 삼성 밸류체인. 요새 삼성 밸류체인이 잘 나가죠. 그동안 삼성이 소극적이었는데 적극적이니까 이건 좋은데, 문제는 올해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년은 좋아지죠. 그럼 똑같아요. 아까 고려은행처럼 상반기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부진하다. 올해 WCP 실적은 좀 그저 그러겠다. 그럼 사람들이 좀 또 멀어지겠죠. 그러면 막 흘러내리겠죠. 그럴 때를 이용하시면 되고, 내년엔 좋아지죠. 반대로. 예, 올해 감가상각비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 밸류체인이니까 그것도 마음에 들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되게 비싸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거 봐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서 이거는 파는 기업은 아니에요. 막 안 좋다고 해서 막 주식 던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년을 보고 해볼 만한 기업이다. 단 시간은 좀 갖고 천천히 대응하시고, 종근당은 목표주가 11만 원 상향 조정했고 연구개발비 증가로 실적이 좀 하회했고요. 다만 이제 종근당은 매년 꾸준하게 돈은 벌어요. 1,000억 정도.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걸 한대요. 바이오 사업.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임상 하나 예정돼 있고, 근데 이건 뭐 모르죠. 성공할지는. 네덜란드 ADC. 예, 이게 뭐냐면 플랫폼인데, 그 항체 있죠. 항체에다가 이 병 있죠. 표적 치료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항체에다 약물을 달아요. 항체에다 약물 달아서 이 항체가 항원을 공격하죠. 항원이 뭐예요? 병원군. 공격할 때 약물 단 항체가 거기 가요. 그럼 거기서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멀쩡한 데서 이게 약물이 터지면 안 되고 그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게. 굉장한 기술이죠. 요새 이쪽 관련된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라도 원래 1,000억 정도 버는 기업이니까 PER 11배. 여기에 연구개발 모멘텀까지 발휘되면 좀 낫지 않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종근당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바이오는 제가 모릅니다. 뭐 성공 여부는.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그냥 종근당이 본업같이, 이게 PER이거든요. 이게 좀 과할 정도로 저평가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다고 봐요. 밸류가 이제 받쳐주잖아요. 그죠? 제약바이오 한다면 오히려 종근당도 괜찮고, 다울투자증권의 유재용 연구원님은 부품사 사자. 기아의 현대차 기아가 재고가 올라간다면, 재고 올라간다면 뭐예요? 생산이 는다는 얘기고, 인센티브, 비용은 줄어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래서 가동률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인도가 지금 가장 좋아질 것 같은데, 인도가 세계 4대 차 생산국인데 점점 생산량 늘어나고 현대 기아가 2등하고 있거든요. 여기 같이 간 기업 만도, 화신, SN 수혜 가능하다. 이 중에서는 만도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 특히 만도는 뭐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아닌데 테슬라에도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테슬라가 한때 안 좋아서 같이 빠졌지만 생각해 보세요. 요새 테슬라 살아나죠. 그리고 만도의 특징은요, 중국 비중이 좀 높아요. 만도는 예전부터 중국 자동차 시장 커지겠죠. 리오프닝 하니까. 그러니까 만도가 매력이 있는 건 맞아요. 지금 부품사 중에서는 중국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SL 같은 경우는 중국이 거의 없어요. 화신도 많지 않고, 현대모비스는 좀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유럽, 인도, 미국 쪽인데 만도는 근데 특히 좀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만도가 매력이 있는 거죠. 중국이 살아나니까. 그리고 중대형 부품주 현대모비스 한호는 어차피 신사업 전동화 부품 있죠. 이쪽이 성과가 날 거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어쨌든 자율주행까지예요. 가장 핵심 기업입니다. 근데 이 수익성 때문에 참 항상 수익성이 발목 잡으니까 주가 잘 못 갔죠. 길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위아는 인도, 멕시코, 미국의 지역에서도 외형 성장 가능하고, 올해 작년 러시아 때문에 안 좋았는데 올해는 아닐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SL은 미국, 인도 비중이 낮아서 좀 수혜는 많이 못 받죠. 중국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 3분기부터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실적이 좀 안 좋았죠. 근데 미국에서 현대기아, 어차피 미국은 커져요. 시장이. 현대기아가 잘 팔리면 SL도 동반 성장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현대차 미국 재고일수 올라간 거 보이시죠? 좋은 거죠. 너무 재고가 낮았기 때문에 부품사한테 인센티브는 낮아지고, 이게 인도가 생산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중국이 압도적이고요. 중국이 2,600만 대예요. 어마어마하죠. 미국. 중국에서 현대차 점유율이 없는 게 안타깝죠. 그리고 상해 공장 이제 다시 좀 정상화되고 있고, 이게 만도거든요. 만도가 T사에 대한 만도. 앞으로 지금 현재 올해 15%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앞으로 28%까지. 그러니까 만도 앞으로 주가에는 이제 테슬라가 중요해질 수 있는 거죠. 영업이익률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김준성 연구원님이 또 안 그래도 HL 만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메리츠의 김준성 연구원님이 보고서 썼는데 목표 주가 75,000원이고요. 부품 업종은 수익성이 좀 낮은 거 아시죠? 근데 전방 업체, 차 회사가 판매가 늘고 공급의 부품이 확대되고, 그럼 매출이 성장하고 고정비가 있으니까 매출이 늘면 이익이 늘어거든요. 영업 실적 늘고 실적과 주가가 동행하는 이 선순환 구조인데, 그게 2009년 13년도에 있었다가 차화정 시대 자동차가 주도주였던 시기거든요. 그게 마무리되고 이제 부품 업종이 매출 성장이 끝났어요. 만도가 2013년, 20년 연평균 성장률이 0.2밖에 안 돼. 마이너스예요.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근데 20년부터 이제 그 테슬라에 납품하면서 정책 깨고 드디어 높은 증가세, 매출 성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 북미 전기차 회사가 이제 테슬라가 안 좋았지만 최근에 가격이나 다시 또 판매가 늘고 있으니까, 이게 만도 요겁니다. 매출액인데 이게 한번 가믹하는 거 보이시죠? 다시 늘죠. 밸류도 역대급으로 낮죠. PER. 그래서 이건 좋은데 중국 회복도. 네, 다만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물적 분할했잖아요. 그래서 자회사가 상장만 안 하면 돼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안 하겠죠. 이제 함부로 못하게 지금 막아놨으니까. 이거 HR 만도가 핵심 사업부니까 또 이 분할은 데가. 그래서 그 분할은 끝났어요. 이제 물적 분할을 했는데 자회사 상장만 아니라면 뭐 괜찮다. 아무튼 그것만 제외한다면 만도는 굉장히 매력 있다. 이 두 사람이 공통된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보고서는 여기까지 하고 장 끝나고 제가 바로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제 장이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제가 거의 끝났어요. 지금 3시 한 17분 됐으니까 제가 지금 좀 녹화를 해야 돼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오늘 증시는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오늘은 이제 1.38% 급락 전환이 됐고요. 그동안 또 많이 올랐고 2,500이 정말 뭐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러 번의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뭐 제대로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엔,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밸류 부담이 좀 있어요. 2,500은 수출이 지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그 중국이 진짜로 회복되는지 지표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면서 천천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좁은 박스권 있죠. 2,400이나 500에서 계속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당분간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도 지금 달러가 갑자기 급등해 버렸죠. 최근에 미국의 이제 9월 고용지표 발표하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해 버렸어요. 이런 부분도 당연히 부담이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뭐 자연스럽게 또 외국인은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 팔아버리죠. 2,000원. 근데 거기에 기관들도 뭐 일단 오늘은 대량 매도로 이렇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개인이 오늘 오랜만에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분들이 그동안 주식을 엄청 팔았는데 엄청 팔았어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매도입니다. 여기 2200대부터 많이 팔았네요. 그죠? 2200부터 계속 팔았으니까 올라오면서. 근데 지금 2440이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좀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거죠. 오늘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그동안 좀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계속 정리를 하다가 오늘 좀 예전에 판 거보다는 좀 비싼 가격에서 재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동안 뭐 엄청나게 사다가 이제 달러 보고 하는 거죠. 달러가 이제 올라가니까 오늘 일단 매도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외국인들이 뭐 매도를 지금 많이 하는 상황인데, 주로 파는 거는 뭐 거의 전기전자고요. 예. 사는 거는 화학업종 위주로 좀 사고 있습니다. 전업종을 다 파는 건 아니에요. 주로 좀 전기전자 위주로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이제 가장 그 업종에선 가장 좋은 게 애플페이고요. 예, 애플페이가 이제 조만간 이제 출시가 되죠. 예, 되는 걸로 아마 결정이 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관련주 좋았고, 요소수 관련주나 히터류, 지금 미국과 중국이 다시 좀 갈등하는 거 아니냐. 이번에 미국에서 중국의 누구죠? 그 국무장관인가요? 중국으로 가기로 했는데 뭐 정찰 풍선인가요? 뭐 그것 때문에 서로 또 틀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안 좋아지면 항상 나오는 게 저기 히토류. 오늘 그쪽이 강했고, 면세점 관련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면세점 그쪽 회사죠. JTC 급등했고, 현대백화점은 이제 최근에 오르다가 오늘 좀 빠졌습니다. 여행주도 좋고요. 뭐 여행주야 뭐 계속 이제 일본 쪽으로 많이들 가시니까 좋은 것 같고, 카지노도 좋았고, 아까 지표 보여드린 대로 견조했고,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 에코프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왜 올라가냐면 유럽의 원자재법 그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공주 오늘은 뭐 진에어하고 제주항공이 좋았네요. TA 항공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죠. 저비용 항공사들도 여전히 좋습니다. 2차전지 소재도 오늘 에코프로 BM이 급등하면서 좋았고요. 2차전지 오늘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죠. 그 이유가 2차전지 때문입니다. 육계, 비료 이런 쪽 좀 강했고요. 2차전지 좀 강했고, 장비, 전고체 오늘 뭐 2차전지가 다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오늘 롯데칠성이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뭐 동원산업인가요? 거기가 그 어디죠? 예, 맥도날드, 한국 맥도날드 인수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타이어 업종도 이제 지난주에 강했는데 오늘은 그 효성 TNC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좀 계속 강세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좀 오늘 안 좋은 섹터는 인터넷 대표주. 그동안 이제 지난주에 많이 급등했다가 오늘 좀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네이버가 이제 좀 수익성 위주로 경영 전략을 좀 바꿨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도 오늘은 뭐 다 급락했습니다.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하반기에 인하할 걸 기대했는데 지금 나오는 지표 보면 그게 좀 쉽지 않아졌잖아요.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동성을 또 악화시킬 수 있다. 뭐 이래서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건설주는 오늘 그 대우건설 일부 좀 리스크가 있었고, 그다음에 DLNC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도 뭐 실적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영향을 받고 있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한 사업장을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뭐 부도냈다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죠. 네. 원래는 책임 준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지급 보정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후순위 채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물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그거 보증선 거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하기로 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저기 이 시행사 입장에선 결국엔 이제 다른 회사를 찾아야죠. 저 건설을 해줄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으면 이제 뭐 그 브릿지론이라 그러죠. 이제 이제 아파트나 이런 재건축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하기 전에 이제 하는 거를 브릿지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조달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건설업황이 또 안 좋다는 이게 증거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주가에 조금 오늘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다행인 건 그래도 그 이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일단 그 부동산 리스크에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여전히 미분양이 많고 하니까 아직까지 뭐 건설 업황이 조금 국내 쪽이 좋아지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미 주가들이 워낙 빠져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토큰 관련주들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이 STO라고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뭐 그러니까 그 뭐 음원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 미술품은 조각 내 가지고 내가 한 조각 정도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도권 밖에 있었는데 이제 증권회사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시장이 커질 것 같고 뭐 상업용 부동산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예,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뭐 주식보다 거래대금도 크니까 시총도 크고 그래서 저기 증권형 토큰 시장은 좀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저걸 또 미리 선반영해 가지고 주가 올라서 오늘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터주들 중에서는 오늘 SM이 좀 좋았고요. CJ ENM 하이브는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크래프톤 관련주도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이 다 안 좋았네요. 대체적으로 오늘은 인터넷 게임 뭐 이런 쪽이 다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좋았던 섹터들이죠. 게임주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위메이드 쪽만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통신 장비도 좀 빠졌고 의료기기도 좀 안 좋았고 그리고 광고 회사들도 오늘 조금 좋진 않았습니다. 이노션이 요즘에 좀 좋아요. 그죠? 한참 부진했다가 이노션이 이제 좀 작년엔 제일 계획이 좋았는데 올해는 조금 이노션 쪽이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부품주도 오늘 좀 부진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AR, VR 관련주도 있죠. 이쪽에 지난주에 좋았잖아요. 철도 관련주도 좀 빠졌고 철도 관련주는 이제 현대로템인데 여기가 이제 전차 수주를 뭐 못 따냈다 실패했다 노르웨이에서 실망 매물이 나왔고 조선업종도 오늘은 뭐 크게 빠진 건 아니고요 쉬어갔고 자동차 쪽은 한운 시스템이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통신주도 LGU 플러스가 실적은 좋았는데 뭐 주가는 전혀 반영을 못하네요. 실적은 괜찮았어요. 아까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뭐 풍력, 반도체 오늘 뭐 반도체도 대부분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다수 기업들 다 좀 주가가 이렇게 거의 다 부진했고요. 일부 애플페이 또 여행 관련주 아주 극소수죠. 리튬, 폐배터리 뭐 에코프로 관련주 이런 기업들 몇 개만 딱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좀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 18%습니다. 그냥 다 빠졌고요. 하이닉스 3%, LG생건 좀 올랐고요. 하나솔루션은 올랐고
카카오페이가 4%, 하이브가 3%고요. 넷마블이 5%. 게임주가 다 안 좋았습니다. 한국타이어도 다시 밀렸고, 한국금융지주, 증권주가 지난주까지는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현대로템도 급락했고, 키움증권, 동원산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슈 때문에 좀 강했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진 다 좋았어요. 건설주 다 부진했고, 롯데칠성, 음식료 오늘 좋았고요. LX 세미콘이 오늘 8% 오른 건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삼성하고 같이 뭐 협력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기사에.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그러니까 삼성 쪽과 같이 한다면 원래 LG 쪽이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주요 고객사, 그러니까 납품하고 있는데 그래 주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다우기술, 금호타이어 좀 빠졌고요. 근데 오늘은 좀 이게 증시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급나가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좀 건설주가 되게 안 좋았어요. 건설업종, 인터넷, 게임, 엔터 이쪽이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정도 시황 말씀드리고 이제 방금 시장은 끝났어요. 지금 지수는 2438 지수가 오늘은 좀 급락했습니다. 종가까지 더 밀린 것 같아요. 2443포인트까지 마이너스 36포인트 정도, 38포인트네요. 마이너스. 그래서 거의 한 40포인트 가까이 그냥 거의 오늘은 완전히 급락하면서 증시가 좀 마무리됐다 보시면 되겠고, 당분간은 좀 조정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조정을 너무 불편하지 마시고, 조정 나오는데 누가 좋겠어요, 기분이. 그것도 천천히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막 폭락 나오면 기분 안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해야죠. 그리고 2500 넘기는 아직 어려워요. 버겁고.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볼 건 봐야 되니까 강세로 보긴 보지만 그 과정이 천천히 간다. 그래서 2400 이하에서 혹시 또 내려오면 거기선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모으는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 결국 그 시장의 방향성은 어쨌든 우상향인데 그 안에서 좀 속도 조절 좀 필요하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좀 오늘 거의 뭐 1시간 좀 넘게 했는데 오늘 좀 보고서 워낙 많아서 그렇고요. 아무튼 잘 또 조정 좀 나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잘 좀 이겨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오늘 보면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네이버가 좀 새로웠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동안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수익성 위주로 가겠다, 뭐 그런 것들은 되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보고서 보면서 좀 느꼈던 게, 그리고 GKL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카지노도 동남아에서 오히려 VIP들이 늘어난다. 이것도 좀 새로 알았던 사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DDR5도 긍정적으로 보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하반기부터 수요, 스마트폰 쪽 좀 살아날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좀 의미 있는 좀 멘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